바다에 흩어진 돈다반을 보면 내 세계가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서연의 미소는 승리철에 보였고 나를 더욱 작게 만들었다. 그 남자의 눈빛은 내가 이미 제거된 존재임을 말해주었다. 깨진 장대를 본 순간 내가 쌓아온 시간까지 버려진 듯했다. 그날 내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방에는 타버린 약속의 냄새와 깨진 희망의 잔해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조리대 앞에서 시커멓게 탄 식빵 조각에 버터를 바르며 7년 된 아내 김서연이 복도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만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다이아몬드가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다. 우리가 아직 우리라는 신화를 믿고 있던 결혼 3주년 때 내가 야근까지 불사하며 사주었던 바로 그 다이아몬드였다. 당신 아무 말도 안 하네. 서연이 입을 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에게 생긴 모든 대화를 협상으로 만들고 모든 침묵을 비난으로 치환하는 그 특유의 날 선 목소리였다. 나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어 삼켰다. 내가 무슨 말을 해주길 바라는데. 그녀가 거울에서 몸을 돌렸을 때 나는 비로소 제대로 그녀를 봤다. 내가 결혼했던 여자는 어딘가 더 부드럽고 더 인간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여자는 야망을 갑옷처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블라우스는 우리가 살던 첫 아파트의 월세보다 비쌌고 그녀가 신은 힐은 한 가족의 일주일 식비나 되었을 것이다.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서연은 유튜브에서 배운 임원으로서의 품격 10단계. 같은 영상 속 우아함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야. 전략적인 거지. 전략적,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불렀다. 전략적 인맥 관리, 전략적 경력 개발, 전략적 부부 타협. 나는 토스트를 내려놓았다. 그 전략,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당신이 제안하는 것의 전체 범위를 확실히 이해하고 싶어서. 박태영 사장님은 철강그룹의 CEO야. 그녀는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목소리를 바꿨다. 그분들이 우리 회사를 인수하고 있어. 이 M&A는 3,900억 원 규모야. 순조로운 거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구축을 필요로 해. 박 사장님은 고위 팀원들과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판라스 같은 고급 호텔에서 개인적인 저녁 식사를 특별히 요청했어. 이 레벨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야. 나는 웃었다. 소리 지르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나한테 당신 CEO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거잖아. 적어도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해지자. 응? 그녀는 움찔했다. 호들갑 떨지 마, 지훈. 그냥 CEO와의 하룻밤일 뿐이야. 내 커리어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하룻밤. 승진만 해도 내 연봉이 2배가 돼. 우리한테 연봉이 2배가 될 필요는 없어. 이제 당신이 뭘 필요로 하는지 결정할 수 없어.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당신이 그 사진 사업으로 겨우 장비 비용이나 충당하는 동안 내가 2년 동안 우리 집의 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었어. 2년 전 나는 내 영혼을 천천히 죽이던 고액 연봉의 컨설팅 직장을 그만두었다. 나는 의미 있는 나만의 일을 하고 싶었다. 내 사업은 지속 가능해. 내가 말했다. 지속 가능한 게 성공적인 건 아니지. 그녀는 나를 다시 마주보았고 나는 그녀의 눈에서 위험한 무언가를 봤다. 진실을 알고 싶어. 나는 이 관계에서 혼자만 어른인 게 지긋지긋해. 혼자만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 말이야. 당신이 이걸 하면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부서질 거야. 당신도 그걸 알지? 서연의 웃음은 씁쓸했다.
무언가는 몇 달 전에 이미 부서졌어. 지훈, 당신은 그저 당신의 예술가적 영혼 찾기에 너무 몰두해서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야. 그녀는 그녀의 하메스백을 집어들었다. 나는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야. 예의상 알려주는 거야. 저녁은 오늘 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판나샤. 내일 아침에 돌아올게. 문은 부드러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서연은 감정은 비전문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주방에 서 있었다. 내 전화가 울렸다. 서연이 보낸 문자였다. 이해해주어서 고마워. 이건 내 경력의 모든 것을 의미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내 사무실로 걸어갔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을 포착하는 동안 나의 행복한 순간들은 실시간으로 해체되고 있던 그 방.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3주 전에 만들었던 폴더를 열었다. 절대 사용하지 않기를 바랐던 폴더. 사진가라는 존재는 남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을 포착하고 패턴을 알아차린다. 나는 이상한 것들을 눈치채고 있었다. 마르크스 미팅 이라고 표시된 막힌 시간들. 5시 헬스장, 고가 란제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나스에서의 정기적인 결제가 찍힌 VVIP 블랙카드 명세서. 나는 스스로에게 편집증이라고 말했지만 편집증은 결국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나는 내 이메일을 열고 윤지수라는 사설 탐정이 보낸 2주 전 메시지를 스크롤했다. 그녀는 철강그룹의 내부 거래를 추적하다가 우연히 서연이 박태영과 호텔에 드나드는 것을 포착했다고 했다. 저는 진실을 추구하는 일을 합니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예의죠. 나는 거절했었다. 하지만 서연은 방금 다른 남자와 밤을 보내기 위해 문 밖으로 나섰다. 내 전략적 이해를 얻어내고서. 젠장할 전략. 나는 윤지수의 이메일에 답장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알아야겠어요. 이미 시작했어요. 1시간 안에 암호화된 파일을 보낼게요. 앉아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그 1시간을 내 사무실에서 보냈다. 내 전화가 울렸다. 윤지수의 파일. 나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4개월 전 날짜의 사진이었다. 서연과 박태영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나스로 들어가고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두 번째 파일은 호텔 보안 영상이었다. 주차장에 있는 서연의 차. 시각은 오후 7시,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는 떠나지 않았다. 새벽 3시. 나는 어둠 속에서 3개의 모니터가 푸르게 빛나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왼쪽 모니터는 김서연이 지난 6개월간 어떻게 부부 공동 자산을 유출했는지 상세히 보여주었다. 윤지수가 찾아낸 재정 기록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던 500만 원짜리 팔찌는 박태영 사장의 펜트하우스로 배달되었고, 어머니와 간다던 주말 휴가는 박태영과 강릉의 최고급 리조트에서 보낸 커플 여행이었다. 비행기 값은 박태영이, 숙소와 부대 비용은 우리의 공동 VVIP 블랙카드에서 나갔다. 꼬박 5,500만 원의 부부 자산이 그녀의 전략적 관계 유지에 쓰였다. 가운데 모니터에는 통신 기록이 떠 있었다. 내가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3주 전의 음성 녹음이었다. 서연의 목소리는 웃고 있었다. 그 사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고맙다고 실제로 인사하더라니까. 난 문자 그대로 탈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는 나한테 아침밥을 차려주고 있어. 박태영의 목소리는 냉철했다. 일단 M&A가 정리되고 내 주식이 확정되면 난 떠날 거예요. 그는 그의 하찮은 사진 취미와 그의 도덕적 우월감을 간직하도록 둬요. 여기서 내가 깨달은 것은 그녀의 배신이 우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주식 확정,
웨스팅이라는 명확한 퇴장 전략, 엑싯 스트래티지를 가진 기업 행위였다는 점이다. 오른쪽 모니터는 내 대응책을 담고 있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준비한 문서들이었다. 이혼 소송 파일, 자산 동결 승인 확인서, 사기 고소장, 그리고 서연의 거짓말이 담긴 127페이지짜리 증거 부록.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것. 밤새 작업한 발표 자료였다. 서연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과 임원으로서의 품격을 믿는다면 나는 그녀에게 마스터 클래스를 보여줄 작정이었다. 새벽 6시 47분 윤지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방금 확인했어요. 두 사람 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을 떠났습니다. 차는 10분 간격으로. 마지막까지 전문가답네요. 김 상무님은 7시 30분쯤 집에 도착할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에 몇 시간 앉아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커피를 마신 탓에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것이 카페인 때문인지 아니면 기대감 때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허리를 펴니 등뼈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침실로 걸어갔다. 몇 달 동안 우리는 이곳을 몸만 보관하는 박물관처럼 사용했다. 나는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다. 그리고 결혼식 피로연 때 맞췄던 차콜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서연이 당신을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했던 그 옷이었다. 오늘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7시 15분 커피를 내렸다. 어제 아침에 탄 맛이 아닌 정확히 계량하고 올바르게 추출된 완벽한 다크 로스트였다. 주방에는 능숙함의 냄새가 감돌았다. 그때 현관문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조용히 들어왔다. 마치 성당이나 범죄 현장에 들어서는 사람처럼 공간을 존중하고 자신의 월경, 트랜스그레션을 의식하는 방식이었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화장은 신선했지만 최소한이었다. 어제의 블라우스 대신 와인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잤어요 라고 외치는 듯한 캐주얼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녀는 주방 카운터에 서 있는 나를 보고는 멈췄다. 일어났네. 게다가 옷까지 갖춰 입고. 응, 일어났지. 당신은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보통 토요일엔 9시까지 자잖아. 평소엔 밤에 집에 오는 아내가 있었지.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적응해야지. 서연은 헬메스 가방을 콘솔 테이블에 내려놓고 힐을 벗었다. 나는 그녀의 맨발이 나무 마루를 밟는 것을 지켜봤다. 3년 전 우리가 함께 값싼 소주를 마시며 유튜브 튜토리얼을 보고 깔깔대며 샌딩하고 염색했던 바로 그 마루. 그 시절의 부부는 이제 타인의 사진 속 등장인물처럼 느껴졌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서연이 말했다. 그래야지. 나는 미소 지었다. 어젯밤이 당신에게 힘들었을 거란 걸 알아. 힘들었을까? 나는 말을 잘랐다. 힘들었을까? 그게 당신이 선택할 단어야. 그녀가 발끈했다. 치사하게 굴지 마, 지훈. 우린 성인이잖아. 성숙하게 논의할 수 있어. 아, 난 성숙한 논의에 아주 관심 많지. 사실 내가 자료까지 준비했거든. 보고 싶어? 서연의 눈이 좁아졌다. 그녀는 그 어조를 알았다. 내가 컨설팅을 하던 초기 고객들에게 듣기 싫은 결과를 보고할 때 사용했던 어조. 차분하고 전문적이며 절대적으로 냉혹한 어조. 자료, 시각 자료까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당신이 항상 나한테 기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나는 거실 쪽으로 손짓했다. 가볼까? 그녀는 천천히 나를 따라왔다. 나는 커피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설치하고 TV에 연결했다. 화면은 푸르게 빛나며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
내가 말했다. 서연은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미래를 계획하고 페인트 색깔로 다투었던 바로 그 소파. 지금 그녀는 마치 대기실에 낯선 사람처럼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나는 서서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은 전략적 자산 관리. 야, 내가 시작했다. 부제는 부부 사기에 대한 사례 연구차. 필기해도 좋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훈, 당신 지금 뭘 하려는 거야? 나는 리모컨을 클릭했다. 화면에는 4개월 전 날짜가 찍힌 사진. 김서연과 박태영이 그랜 인터컨티넨탈로 들어가는 모습이 가득 찼다. 나는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다. 그리고 서연이 당신을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했던 결혼식 피로연 때 맞췄던 차콜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오늘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7시 15분. 커피를 내렸다. 어제 아침에 탄 맛이 아닌 정확히 계량하고 올바르게 추출된 완벽한 다크 로스트였다. 주방에는 능숙함의 냄새가 감돌았다. 두 번째 잔을 따르려는 순간 현관문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조용히 들어왔다. 마치 성당이나 범죄 현장에 들어서는 사람처럼 자신의 월경, 트랜스그레션을 의식하는 방식이었다. 머리는 샤워를 한 듯 젖어 있었고 화장은 신선했지만 최소한이었다. 어제 블라우스 대신 친구 집에서 술 마시고 잤어요 라고 외치는 듯한 캐주얼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녀는 주방 카운터에 서 있는 나를 보고는 멈췄다. 일어났네. 게다가 옷까지 갖추어 입고. 응, 일어났지. 보통 토요일엔 9시까지 자잖아. 평소엔 밤에 집에 오는 아내가 있었지.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적응해야지. 서연은 헤르메스 가방을 내려놓고 힐을 벗었다. 그녀의 맨발이 나무 마루를 밟는 것을 지켜봤다. 3년 전 우리가 함께 땀 흘려 샌딩하고 염색했던 바로 그 마루. 그 시절의 부부는 이제 타인의 사진 속 등장인물처럼 느껴졌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서연이 말했다. 그래야지. 나는 미소 지었다. 어젯밤이 당신에게 힘들었을 거란 걸 알아. 힘들었을까? 나는 말을 잘랐다. 힘들었을까? 그게 당신이 선택할 단어야? 그녀가 발끈했다. 치사하게 굴지 마, 지훈. 우린 성인이잖아. 성숙하게 논의할 수 있어. 아, 난 성숙한 논의에 아주 관심 많지. 사실 내가 자료까지 준비했거든. 보고 싶어? 당신이 항상 나한테 기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나는 거실 쪽으로 손짓했다. 가볼까? 그녀는 천천히 나를 따라왔다. 나는 커피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설치하고 TV에 연결했다. 화면은 푸르게 빛나며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 내가 말했다. 서연은 소파 끝에 위태롭게 앉았다. 나는 서서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은 전략적 자산 관리. 야, 내가 시작했다. 부제는 부부 사기에 대한 사례 연구. 필기해도 좋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훈, 당신 지금 뭘 하려는 거야? 나는 리모컨을 클릭했다. 화면에는 4개월 전 날짜가 찍힌 사진. 김서연과 박태영 사장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나스로 들어가는 모습이 가득 찼다. 타임라인부터 시작해볼까?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건 박 사장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의 첫 번째로 기록된 방문이야. 11월 14일. 그날 밤 당신은 팀 회식이라고 했지. 자정 넘어 들어와서 억지로 회식 참석했다며 농담까지 했잖아. 클릭. 또 다른 사진. 12월 3일.
그날은 대학 동창 만나러 제주도 갔다고 했지. 하지만 당신 동창은 그 주에 해외 휴가 사진을 올렸고 당신 차는 서울을 벗어나지 않았어. 이상해서 메모해뒀지. 클릭. 호텔 영수증, 룸서비스, 샴페인, 굴 요리, 초콜릿 덮인 딸기. 12월 22일, 우리 결혼기념일. 당신은 긴급 클라이언트 호출이 있다고 했어. 나는 레스토랑에서 1시간을 기다렸고 웨이터는 당신이 아침에 예약을 취소했다고 했지. 나는 집에 돌아와 남은 짜장면을 먹었어. 그리고 당신은 여기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공동 블랙카드로 굴 요리를 시켜 먹고 있었고 민준이 보낸 메시지는 강경했다. 장호성이 의뢰인 서연의 이야기는 조사에 버텨내지 못할 것임을 알아요.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통제하고 재정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3배 이상의 소득을 올렸던 서연의 은행 명세서를 읽자마자 그 이야기는 무너지고 있어요. 동시에 윤지수에게서 3통의 긴급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다. 깨어나면 바로 전화하세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박태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지훈 씨, 지금 당장 전화. 나는 즉시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첫 벨이 끝나기도 전에 받았다. 어디 계셨어요? 잠이라도 잤어요? 평범한 인간처럼 잠을 잤지. 왜? 무슨 일이야? 빨리 정신 차리세요. 박태영 사장이 방금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나는 몸을 고추 세웠다. 뭐라고? 20분 전 모든 비즈니스 기자들을 철강그룹 본사 앞에 불러세우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윤지수의 목소리에는 경탄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김 상무가 기업 기밀 유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쟁사인 하나금융에 M&A 관련 정보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게 바로 전략이죠. 그는 이야기의 프레임을 다시 짜고 있어요. 유부녀 직원과의 CEO 불륜 대신 CEO가 직원의 기업 배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어요. 나는 좁은 방안을 서성였다. 그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 이메일이 있대요. 서연이 해고된 바로 어제 편의상 발견된 이메일들이죠. 철강그룹의 가장 큰 경쟁사인 하나금융의 누군가와 M&A 타임라인, 가치평가 모델, 실사 결과 등을 논의한 메시지들이에요. 서연이 그럴 리가. 나는 말을 멈추고 다시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 지금 이메일을 보고 있는데 내용 자체는 진짜예요. 서연이 실제로 보냈는지 아니면 그녀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가 사후에 조작했는지는 다른 문제고요. 윤지수는 잠시 멈췄다. 박태영은 필요하다면 증거를 만들어낼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진실보다 자신의 경력을 구해야 하죠. 차가운 무언가가 내 배를 짓눌렀다. 그럼 그는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건가? 아마도요. 아니면 서연이 M&A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실제로 정보를 모으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박태영은 그녀를 완전히 매장하고 있어요. 기자회견에는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증권거래소 불법 행위, SEC violations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세상에. 당신 관점에 따라 더 나빠지거나 나아질 수 있죠. 서연의 전 직장 동료 3명이 이미 그녀의 공격적인 행동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몇 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녀가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기억해내고 있죠. 나는 서성임을 멈췄다. 박태영이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어. 물론이죠. 그는 3,900억 원 규모의 거래를 보호해야 하는 CEO예요. 당신의 윤리 강령 위반 고발이 접수되는 순간 서연은 부채가 되었어요. 이제 그는 그녀가 자신을 함께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려는 겁니다. 윤지수의 목소리가 살짝 누그러졌다.
이지훈 씨, 솔직히 여쭤볼게요.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아니,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결과가 있을 거라 예상했지. 이건 아니야. 기업 전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관계를 폭로했고, 박태영은 이 폭로에서 자신만 살아남도록 확실히 하고 있어요. 잠시 멈춤. 이 기분이 어떠세요? 나는 침대에 다시 앉아 안개에 쌓인 바다를 바라보며 내가 느끼는 감정을 식별하려 노력했다. 만족감은 아니었다. 죄책감도 아니었다. 그저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였다. 나는 돌을 걷어찼는데 그 밑에서 추악함의 전체 생태계를 발견한 기분이야. 나는 마침내 말했다. 서연은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지만 이 검찰 수사, 잠재적으로 조작된 증거에 기반한 경력 파괴는 정의가 아니야. 이건 절멸, 애니힐레이션. 이야, 당신이 그녀를 도울 수 있어요. 뭐라고? 당신은 그들의 관계가 진짜였고 박태영이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인 참여자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형사 또는 민사 소송으로 가면 당신의 증거가 박태영의 서사에 맞설 수 있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를 배신한 여자를 구하라고? 이 일이 끝났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윤지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박태영은 포식자예요. 그는 서연을 이용했고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파괴하고 있어요. 당신은 진실과 책임 추궁을 위해 이 싸움을 시작했죠. 그 원칙이 당신의 분노보다 더 중요한가요? 그녀는 내가 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나는 오랫동안 전화기를 쥐고 앉아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그 아래의 바다가 드러나는 것을 지켜봤다. 파도는 영원한 리듬을 계속했고 인간의 드라마에는 무관심했다. 부서지고 물러나고 다시 부서지고 내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장호성입니다.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적수로서가 아니라 더 큰 재앙을 막으려는 인간으로서요. 전화 주세요. 나는 그 메시지를 응시했다. 서연의 시급 110만 원짜리 상어 변호사가 나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화하고 싶어 했다. 그것은 절박함을 의미했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장호성은 즉시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지쳤고 인간적이었으며 법정에서의 연기력이 벗겨진 상태였다. 이지훈 씨,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당신이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게 놀랍군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렇죠.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박태영 사장의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브리핑 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제 의뢰인은 무한한 자원과 양심이 없는 남자에게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분류는 사실이었고 당신의 증거가 그걸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 기밀 유출 혐의들은 조작되었고 그녀의 인생을 망칠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그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죠. 이지훈 씨, 당신이 화를 낼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서연 씨는 파국적인 선택을 했고 당신의 신뢰를 배신했으며 공동자산을 오용했어요. 하지만 박태영이 하는 일은 책임 추궁을 넘어섭니다. 이건 말살 오블리테레이션입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바다는 이제 완전히 보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왜 나한테 이걸 말하는 거죠? 당신에게 그를 막을 수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태영기 관계에 능동적인 참여자였다는 증거. 그가 서연 씨가 유부녀임을 알았다는 증거. 당신의 탐정에게 녹음 파일이 있죠. 이게 형사 재판으로 가면 그 증거는 기밀 유출 서사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만듭니다.
그럼 나보고 서연을 위해 증언해 달라는 겁니까? 진실을 위해 증언해 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것을 시작한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당신은 이런 조작된 혐의나 기업 인격 살해가 아닌 정직한 책임 추궁을 원했잖아요. 나는 무겁게 앉았다. 서연 씨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장호성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기자회견이 그녀 안에 무언가를 부숴버렸어요. 그녀는 당신의 결혼 생활을 파괴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검찰 수사, 잠재적인 형사 기소, 그녀는 자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숨이 막혔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 유지 특권 때문에 당신에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젠장할 특권. 저는 규칙을 따랐다고 해서 누군가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23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람들을 변호했지만 서연 씨는 끔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녀는 야심차고 이기적이며 파멸적인 선택을 했지만 죽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태영을 막지 않으면 상황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아침의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연기로 치부했던 눈물, 그 이면의 진정한 무너짐.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댁이요. 감독회에 있습니다. 2시간마다 누가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어요. 장호성은 멈췄다. 제가 이런 부탁을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이 박태영의 서사에 맞설 만큼 강력한 증거를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그녀를 돕는다면 나의 이혼 소송은 훼손됩니다. 내가 처음 고소한 것이 앙심을 품은 것처럼 보이겠죠. 어쩌면요. 하지만 당신은 파괴가 아닌 책임 추궁을 원했던 원칙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배신과 기본적인 인간적 품위를 분리할 줄 아는 사람처럼요. 당신의 파일, 당신 탐정의 메모를 읽었습니다. 당신은 사진가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현실을 정직하게 포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박태영의 서사가 현실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그것을 폭로하는 데 도와주세요. 서연 씨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그래서 당신이 이 순간을 되돌아보았을 때 복수 대신 진실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나는 생각했다. 이 일이 끝났을 때 내가 지었던 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정직한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가 대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을 불타오르게 내버려둔 경멸받은 남편.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빨리 생각하세요. 검찰 관계자들이 내일 박태영을 만납니다. 그들이 일단 그의 서사를 채택하면 이 일을 제기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를 든 채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커져 있었다. 나는 서연이 사기와 배신, 공동자산 오용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지만 이런 언론 서커스, 기업 암살, 자살 언급은 원치 않았다.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민준이었다. 장호성이랑 얘기 안 했다고 말해줘. 어떻게 알았어? 방금 그가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통화한 것을 확인했으니까. 지훈, 제발. 상대방 변호인과는 직접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건 소송의 기본 원칙이야. 그가 서연이 자살을 언급했다고 했어. 침묵. 그리고 더 조용한 목소리. 젠장. 그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건가? 동정심을 이용해 우리 소송을 약화시키려는 건가? 그렇지 않다고 봐. 그는 진심으로 겁먹은 것 같았어. 나는 다시 일어나
서성겼다. 민준아, 나는 그녀를 죽이려고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야. 진실이 인정되기를 원해서 시작한 거야. 박태영기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면 그는 범죄자이고 서연은 피해자야. 물론 그게 그녀가 당신에게 했던 짓을 바꾸지는 않지만. 민준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당신은 그녀를 구원할 의무가 없어, 지훈. 그녀가 선택한 거야. 알아. 하지만 내가 폭로한 이 선택이 박태영에게 그녀를 파괴할 기회를 준 거라면 그 책임이 내게도 있는 거 아닐까? 아니, 그건 당신이 진실을 말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박태영이 그걸 무기화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당신이 그를 막을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것일 뿐이야. 그건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일이지. 민준이 숨을 들이마셨다. 내 말을 잘 들어. 당신이 서연을 위해 증언하는 순간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훼손돼. 사기 사건은 복잡해지고 당신은 고소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것처럼 보이다가 뒤늦게 물러서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일 거야. 장호성에게 당신을 불안정하거나 학대적인 사람으로 몰아갈 빌미를 줄 거야. 나는 학대하지 않았어.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이 문을 여는 순간 장호성은 그 문을 통해 트럭을 몰고 들어올 거야. 그는 당신이 질투심 때문에 사기 혐의를 제기했고 성공했을 때 죄책감을 느꼈다고 주장할 거야. 당신을 악당으로 재구성할 거라고. 결혼 생활을 망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정말 그럴 가치가 있어. 나는 발코니로 걸어가 밖으로 나섰다. 짠 공기와 갈매기 소리. 바다는 무관심하게 리듬을 이어갔다. 너라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물었다. 네 선택이라면. 솔직히 말하면 그녀를 불타오르게 내버려 둘 거야. 그녀가 자초한 일이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누그러졌다. 하지만 나는 이혼 변호사야, 지훈. 나는 매일 사람들의 최악의 모습을 보지. 당신은 내 다른 의뢰인들과 달라. 당신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에 정말 신경 쓰는군. 존경스럽지만 그 때문에 당신이 비참해질 거야. 그럼 나는 어느 쪽이든 망가지는 거네. 거의 그렇지. 도덕적 복잡성에 온 걸 환영해. 여기는 불편한 곳이야. 민준이 전화를 끊은 후 나는 1시간 동안 발코니에 서서 파도를 바라봤다. 선택과 결과, 그리고 정의와 복수의 차이에 대해 생각했다. 오전 10시 나는 결정을 내렸다. 윤지수에게 전화했다. 나를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을 해줘야겠어. 이미 그렇게 생각해요. 뭘 원하세요? 박태영의 기밀 유출 증거가 진짜인지 확인해줘. 서연의 이메일 서버에 침투해서 메타데이터를 확인해줘. 그 메시지들이 실제로 그녀가 보낸 건지 아니면 사후에 심어진 건지. 침묵. 그거 잠재적으로 불법이에요. 기업 서버 해킹은 나는 당신에게 증언하거나 기록에 남기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진실만 알아야겠어. 만약 서연이 실제로 기밀 유출을 저질렀다면 박태영의 대응은 정당하고 그녀는 마땅히 겪어야 할 일을 겪는 거야. 하지만 그가 그녀를 파괴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면 나는 그냥 지켜볼 수 없어. 절 수 없어. 당신을 배신했는데도 나는 발코니 난간을 붙잡았다. 그녀가 배신했지만 만약 내가 박태영이 이 일에서 벗어나도록 내버려 둔다면 나는 정의를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건 또 다른 종류의 잔인함을 선택하는 것이지. 윤지수는 오랫동안 조용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군요. 전혀 아니야. 나는 단지 나 자신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중일 뿐이야. 24시간 주세요. 진실을 찾아낼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남은 아침 시간을 갤러리 미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데 썼다. 이미지가 선정되고 설명이 작성되고 내 주변의 세계가 불타고 있는 동안 무언가 건설적인 것을 구축하는 일. 정해 나는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다. 안개는 완전히 걷혀 있었다. 고속도로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이 날카롭고 명확했으며 피할 수 없었다. 내 전화가 울렸다. 서연의 번호에서 온 마지막 문자였지만 그 단어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김서연 어머니입니다. 밤새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위세척을 했고 살아있지만 위독합니다. 당신이 만족하길 바랍니다. 나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손이 떨렸다. 메시지를 3번 읽었다. 그리고 장호성에게 전화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내가 물었다. 심각합니다.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아슬아슬했어요. 새벽 3시에 발견되었죠. 1시간만 늦었어도 변호 전략 대신 장례식을 계획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이것이 박태영의 초토화 전략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부수적 피해입니다. 증언하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요. 박태영의 개입에 대한 진실을 말할 겁니다. 하지만 장 변호사님, 딱 한 번만 합니다. 나는 그가 주장하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공할 겁니다. 그 후에는 서연 씨는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훈 씨, 고맙습니다. 당신은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비상등을 깜빡이며 고속도로 갓길에 앉아 내가 방금 합의한 내용을 되새겼다. 나는 책임 추궁을 원했지만 진실은 복잡해졌다. 진실은 서연이 유죄라는 것뿐만 아니라 박태영이 더 나쁘다는 것, 기업 권력이 현실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까지 포함했다. 나는 정의처럼 느껴졌던 것보다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는 추악함을 선택했다. 그것이 나를 원칙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저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 지금 당장 나는 강남에서 갤러리 미팅이 있었고 포트폴리오 최종 검토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차를 몰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내가 모든 것을 무한히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내일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어떤 날은 그것만이 유일한 승리였다. 강남은 늘 그렇듯 조현병적인 날씨로 나를 맞이했다. 나는 강해인 갤러리스트의 갤러리에 40분 일찍 도착했다. 그곳은 성수동에 개조된 창고였다. 노출된 벽돌, 높은 천장. 나는 걸으면서 방금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구하기로 합의한 남자에서 모든 것이 전략처럼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예술에 대해 말할 줄 아는 사진가로 전환하는 시간을 필요로 했다.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벨이 울렸다. 강혜인이 몸을 돌렸다. 그녀는 내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50대 후반, 날카로운 은발, 검은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유니폼처럼 입은. 그녀는 90년대의 종군 사진가였고 10년 동안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공포를 기록하는 대신 아름다움을 큐레이션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었다. 이지훈 씨. 그녀가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따뜻했다. 달라 보이네요. 더 나이 들었고 더 현재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갤러리 뒤쪽의 뷰잉 테이블로 걸어갔다. 나는 낡은 가죽 포트폴리오 케이스를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사진을 진지하게 시작했을 때 주셨던 선물이었다. 나는 지퍼를 열고 11:12 14인치 프린트 20장을 꺼냈다. 지난 3년간의 내 삶의 조각들, 내가 너무 두려워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강혜인은 돋보기를 쓰고 첫 번째 이미지를 집어들었다.
2년 전 사진이었다. 회사 카페테리아에 혼자 앉아있는 한 여자. 형광등은 모든 것을 묵윤 상태로 만들었지만 곁눈질로 포착된 여자의 얼굴에는 외로움, 야망, 그리고 성장의 대가가 담겨 있었다. 이건 서연 씨군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네, 제가 찍은 줄은 몰라요.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가 점심을 가져다 주었을 때였죠. 그녀는 노트북에 너무 몰두해서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나는 잠시 멈췄다. 그때 저는 그녀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녀는 바로 3미터 앞에 있었지만 완전히 닿을 수 없었어요. 강혜인은 이미지를 잠시 응시한 후 옆으로 내려놓고 다음 사진을 집어들었다. 창틀에 놓인 결혼 반지. 다이아몬드에 아침 햇살이 걸려 있었다. 배경에는 흐릿하게 한쪽에만 구겨진 침대가 보였다. 그녀가 헬스장에 반지를 안 끼고 가기 시작한 날 아침이죠. 그녀는 운동 중에 손상될까봐 걱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침대가 진짜 이야기를 말해줘요. 그때쯤 저는 이미 혼자 자고 있었으니까요. 강혜인은 침묵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넘겼다. 각각의 이미지는 작은 자서전이었다. 립스틱 자국 2개가 찍힌 커피잔, 코트 주머니에서 발견한 호텔 키카드, 15장의 사진이 결혼 생활의 느린 죽음을 기록하고 있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감정적으로는 황폐했다. 강혜인은 마지막 프린트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다. 이것들은 정말 대단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절대 팔 수 없겠군요. 나는 웃었다. 와, 충격을 완화해주지 않으시네요. 내가 그러길 원하세요? 그녀는 테이블에 기대었다. 이지훈 씨, 이건 제가 5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정직한 작업이에요. 날것이고 고통스럽고 진실해요. 하지만 동시에 외도의 시각 일기이기도 하죠. 누가 이런 걸 사서 집에 걸어두겠어요? 좋지만 상업적으로는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제 말은 모든 관객을 불편하게 만들 박물관 급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다시 결혼 반지 이미지를 집어들었다. 이건 특히 그래요. 누군가 실시간으로 피 흘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무언가가 수축되는 것을 느꼈다. 3시간 동안 차를 몰고 온 이유가 이것이었는데 나의 고통이 적어도 예술적으로 가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희망을 걸었었다. 하지만요. 강혜인이 말을 이었다. 서연 씨에 대한 것이 아닌 이 다음 5장의 사진은 정말 훌륭해요. 그녀는 내가 마지막에 추가한 프린트들을 꺼냈다. 내 삶이 무너지는 지난 3일 동안 찍은 최근 작품들이었다. 첫 번째는 내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 서연이 비어있는 침대 쪽. 제목은 전략적 퇴장. 두 번째는 운전대 위에 내 손. 결혼 반지가 여전히 보이고 백미러에는 고속도로가 펼쳐져 있었다. 제목은 북쪽으로. 세 번째는 새벽의 트럭 휴게소. 담배를 피우기 위해 운전석에서 나오는 트럭 운전사. 그의 어깨에 새겨진 피로. 제목은 계속되는 노동. 네 번째는 부산 호텔에서 찍은 바다 풍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고 세상이 모호함에서 벗어나는 모습. 제목은 명료함. 다섯 번째는 오늘 아침 강남으로 운전해 오는 길에 찍은 사진. 고속도로 옆에 버려진 헛간. 벽이 부분적으로 무너졌지만 그 주변을 야생화가 다시 점령하고 있는 모습. 제목은 무엇이 피어나는가. 강혜인은 그것들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퍼즐처럼 연구했다. 이것들은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상실의 기록이 아니라 후폭풍의 항해죠. 이것은 길이 명확하지 않을 때조차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내가 25억 원을 받고 이 자리에서 나갈 수도 있었겠지. 그게 훨씬 쉽고 어쩌면 더 현명한 선택이었을 거야. 하지만 그랬다면 나는 사기에 가담하는 공범이 되었을 거야.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오늘 김서연이 내게 했던 모든 일을 잊은 채 그녀를 용서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그녀가 나에게 했던 배신만큼이나 박태영 사장이 그녀에게 가하는 거짓 기반의 파괴가 부당하기 때문에 온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자 변호사 한유리의 얼굴에는 짧은 순간 놀라움이 스쳤다. 그녀 같은 전문가는 복수나 돈을 예상했지만 원칙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주영희 판사는 양측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장호성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는 박태영 사장의 증인 매수 시도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지훈 증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녹음했고 증인에게 녹음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박 사장은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입니다. 박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유리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그 녹취는 적법한 수단을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장호성이 말을 끊었다. 캘리포니아법, 한국법원 상황에 맞게 적용된 상호 동의 원칙에 따라 녹음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박 사장은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녹취는 증거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주영희 판사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들어봅시다. 장호성은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박태영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신감 넘쳤다. 25억 원을 제시하겠소. 그리고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거절합니다. 증인 매수 시도가 수정처럼 명확하게 기록되었다. 녹취가 끝나자 주영희 판사의 표정은 돌처럼 굳었다. 박 사장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매수하려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께 이 혐의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장 변호사, 당신의 메타데이터 분석이 신뢰할 만하다면 나는 이 사건을 검찰에 회부할 것입니다. 신문 디포지션은 곧 끝났다. 주영희 판사는 화면에서 사라졌다. 한유리 변호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서류를 챙겼다. 박태영 사장은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퇴장했다. 나는 마라톤을 완주한 듯한 탈진감을 느꼈다. 그때 김서연의 어머니 김민숙 여사가 내게 다가왔다. 나는 분노와 비난을 예상하며 긴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몰랐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서연이가 당신이 자신을 통제하고 질투심 때문에 이혼을 신청했다고 했어요. 불륜에 대해서 박 사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 따님은, 당신은 믿었겠죠. 어머니가 하는 일이니까. 내가 말했다. 그 아이가 그 남자 때문에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어요. 조작된 거짓말 때문이었죠. 그런데 당신은,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당신은 25억 원을 거절하고 진실을 말했잖아요. 서연이가 당신의 결혼 생활을 파괴했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김 여사님. 단지 기업 사기 때문에 파괴당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녀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걸어나갔다. 최민준 변호사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판사님은 박태영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고 서연은 괜찮을 거야. 경력은 손상되겠지만 인간적으로 매장되지는 않을 거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검찰이 개입하고 박태영은 잠재적인 형사기소에 직면할 거야. M&A는 아마도 무산되겠지.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 이혼을 마무리 짓고 사진 작업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앞으로 나아간다. 그 말이 좋게 들렸다.
나는 건물 밖으로 나와 강남의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갔다. 내 전화가 즉시 울렸다. 윤지수였다. 당신은 정말 훌륭했어요. 녹취 파일이 이미 검찰에 돌고 있어요. 박태영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강혜인이었다. 민준 씨한테 연락받았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번 주 저녁에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김서연이었다. 어머니가 당신이 한 일, 당신이 거절한 것을 말해줬어요. 나는 당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고맙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요. 나는 그 문자를 3번 읽었다. 분노도 만족감도 용서도 아닌 그저 서연이 미안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아무것도 바꾸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각기 다른 상처를 안고 이 모든 것을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물레동의 스튜디오로 차를 몰았다. 나의 카메라와 조명, 그리고 재건축을 기록하는 작업으로 돌아갔다. 복수도, 승리도, 심지어 종결도 아닌 그저 한 장의 사진, 하루하루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 다시 짓는 길고 끈기 있는 작업이 내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나는 사기에 가담한 공범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요. 한유리 변호사는 잠시 동안 나를 응시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동의는 아니었다. 그녀 같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에게 동의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어쩌면 내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인정이었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주영희 판사는 양측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장호성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는 박태영 사장의 증인 매수 시도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지훈 증인이 적법하게 녹음했고 이는 사법방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박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유리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다. 재판장님, 그 녹취는 적법한 수단을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장호성이 말을 끊었다. 증인이 녹음 사실을 고지했고 박 사장은 계속 대화했습니다. 녹취는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주영희 판사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들어봅시다. 장호성은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박태영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신감 넘쳤으며 25억 원을 제시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그 제안을 거절했다. 증인 매수 시도를 기록한 전체 대화가 수정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녹취가 끝나자 주영희 판사의 표정은 돌처럼 굳었다. 박 사장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매수하려 했습니다. 박태영이 일어섰다. 재판장님, 그건 합의 협상이지. 그건 증인 매수였습니다. 장 변호사, 나는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전면 조사를 명령합니다. 당신의 메타데이터 분석이 신뢰할 만하다면 나는 이 사안을 검찰에 회부할 것입니다. 그녀는 한유리 변호사를 향했다. 한 변호사님, 의뢰인께 이 혐의들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조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문은 직후 종료되었다. 주영희 판사는 화면에서 사라졌다. 한유리 변호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서류를 챙겼다. 박태영 사장은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떠났다. 나는 마라톤을 완주하고 결승선에서 쓰러진 것처럼 기진맥진하고 공허했다. 그때 김서연의 어머니 김민숙 여사가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그녀가 아침 내내 내뿜던 분노와 비난을 예상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몰랐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서연이가 당신이 자신을 통제하고 질투 때문에 이혼 소송을 냈다고 했어요. 불륜에 대해, 박 사장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는 서연의 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멀어지지도 않은 채 서 있었다. 따님이니까 믿으셨겠죠. 어머니가 하는 일이니까. 그 아이가 그 남자가 조작한 거짓말 때문에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결혼을 망친 서연이를 위해 25억 원을 거절하고 진실을 말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당신이 지켜줘야 할 사람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김 여사님. 단지 기업 사기 때문에 파괴당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녀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조용히 걸어나갔다. 최민준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주 잘했어. 판사님이 박태영을 단죄할 거야. 그리고 서연은 괜찮을 거야. 경력은 손상되겠지만 인간적으로 매장되지는 않을 거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검찰이 개입하고 박태영은 잠재적인 형사기소에 직면할 거야. M&A는 아마도 무산되겠지. 서연은 기밀 유출 혐의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해.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 이혼을 마무리 짓고 사진을 찍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앞으로 나아간다.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건물 밖으로 나와 강남의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갔다. 내 전화가 즉시 울렸다. 윤지수였다. 당신은 훌륭했어요. 녹취 파일이 이미 검찰에 돌고 있어요. 박태영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강혜인이었다. 민준 씨에게 소식 들었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번 주 저녁에 축하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김서연이었다. 어머니가 당신이 한 일, 당신이 거절한 것을 말해줬어요. 나는 당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고맙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요. 나는 그 문자를 3번 읽었다. 분노도 만족감도 용서도 아닌 그저 인정이 있었다. 그것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각기 다른 상처를 안고 이 모든 것을 살아남았을 뿐이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물레동의 스튜디오로 차를 몰았다. 카메라와 조명, 그리고 재건축을 기록하는 작업으로 복수도 승리도 심지어 종결도 아닌 그저 인내심을 갖고 재건하는 고된 작업만이 내게 남아있었다. 수요일에 뉴스가 터졌다. 나는 양양 해변에 앉아 전시회에 사용할 버려진 어선을 촬영하고 있을 때였다. 내 전화가 터질 듯 울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무시했다. 빛은 완벽했고 늦은 오후에 황금빛 햇살은 풍화된 나무를 신성한 무언가로 바꾸고 있었다.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다. 결국 나는 전화를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47통, 문자 63개. 첫 번째 문자는 윤지수에게서 온 것이었다. 박태영 사장 체포, 1시간 전. 사기죄, 사법방해, 증인 매수 혐의. 모든 뉴스 채널에 나왔어요. 빨리 보세요. 나는 뉴스를 검색했다. 헤드라인은 거대했다. 철강그룹 CEO, 기업 사기 혐의로 체포. 그 아래에는 수갑을 찬 박태영기 사무실에서 끌려나가는 사진이 있었다. 그의 값비싼 정장은 구겨져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자신이 불가침하다고 믿었지만 중력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표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버려진 바의 위에 앉아 기사를 읽었다. 검찰은 박태영기 김서연을 상대로 기업 기밀 유출 증거를 조작하여 불륜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기소했다. 조사는 김서연의 남편 이지훈이 제공한 박태영의 불륜 증거와 증인 매수 시도 녹취 파일로 인해 시작되었다. 철강그룹 이사회는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발표했고 3,900억 원 규모의 M&A는 잠정 보류되었다. 기사들을 더 스크롤했다. 대부분의 기사 중간에는 수백만 원을 거절하고 진실을 말한 사진가 남편인
나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었다. 내 전화가 울렸다. 최민준이었다. 봤어? 지금 보고 있어. 검찰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네. 당신의 녹취 파일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윤지수의 메타데이터 분석과 결합되니 완벽했어. 박태영은 유죄가 확정되면 10년에서 15년을 바라보고 있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서연을 파괴하려 했지. 이제 그는 파괴되었고 서연은 거의 온전하게 걸어 나왔어. 거의? 기밀 유출 혐의에서는 무죄가 입증되었지만 불륜에 대한 윤리 규정 위반으로 인해 철강그룹에서 해고된 것은 변하지 않아. 업계 평판은 손상되었지.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야. 그는 멈췄다. 서연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해. 안 돼, 민준아. 나는 조작된 혐의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했어. 나는 화해나 종결 혹은 그녀가 대화로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 없어. 우리는 이혼하는 중이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대화고 우리 변호사들이 처리할 거야. 침묵 후, 알았어. 장호성에게 알릴게.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오랫동안 배 위에 앉아 있었다. 빛이 변하고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정리하려 노력했다. 나는 승리, 달콤한 정당화, 나를 매수하려 했던 사람이 기소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예상했었다. 대신 나는 지독하게 피로함을 느꼈다. 지난 2주간은 인간의 추악함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였다. 서연의 배신, 박태영의 부패, 법적 전쟁,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계산. 이 모든 것에 지쳤다.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강혜인이었다. 괜찮아요? 괜찮음의 정의를 처분했다. 좋아요. 갤러리로 올래요. 다음 달 쇼를 위해 몇 가지 작품을 설치하는 중이에요. 당신이 기분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3시간 후에 갈게요. 나는 장비를 챙겼다. 나무에 드리워진 내 그림자를 포함한 배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장 찍었다. 프레임 안에 사진가가 있었던 것은 오랜만이었다. 그런 다음 해가 지는 것을 등지고 남쪽으로 차를 몰았다. 태평양이 무관심하고 영원한 리듬으로 내 옆을 따라왔다. 밤 8시쯤 갤러리에 도착했다. 강혜인은 혼자였고 사진과 설치 계획, 그리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구축하는 데서 오는 고요한 집중력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내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당신 유명해졌어요. 악명이 높아진 거죠. 달라요. 악명은 티켓을 팔죠. 이걸 전시회 마케팅에 포함해야겠어요. 그녀는 농담했지만 반쯤은 진심이었다. 수십억 원을 거절하고 기업 사기를 폭로한 사진가. 이익보다 원칙을 선택한 예술가. 이것은 매력적인 서사다. 이건 제 실제 삶이지 서사가 아니에요. 모든 삶은 결국 서사가 돼요. 질문은 누가 그것을 이야기할 자격을 가지느냐는 거죠. 그녀는 나를 앞세워 걸어가며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와인 한 병을 꺼내 따랐다. 솔직히 말해봐요. 강혜인이 말했다. 후회해요. 돈을 거절하고 증언하고 이 모든 것을요. 나는 생각했다. 25억 원대 밤에 잠들 수 있는 능력. 복수 대 책임 추궁. 2주 전의 나 대 지금의 내가 되어가는 나. 1년 후에 다시 물어봐 주세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지금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한 건지 알기엔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종종 같은 것이죠.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전시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혜인은 최소 15점, 이상적으로는 20점의 작품을 원했다. 나는 9점을 완성했고 6점은 다양한 단계에서 작업 중이었다. 마감일은 4주 후인 12월 15일이었다.
집중한다면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법적 드라마에 사로잡힌다면 불가능했다. 잠시 떠나야겠어요. 내가 갑자기 말했다. 휴대폰이 터지지 않고 뉴스나 박태영 체포에 대해 묻는 사람이 없는 곳, 그냥 작업만 할 수 있는 곳이요. 강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양양이나 더 북쪽으로요. 도시와는 빛이 다르게 작용하는 조용한 곳. 얼마나 오래? 2주, 어쩌면 3주. 시리즈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만큼이요. 그렇게 해요. 강혜인은 내 와인을 다시 채웠다. 이 난장판에서 도망쳐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요.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돌아와요. 나는 자정이 다 되어 갤러리를 나섰고 물레동의 스튜디오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거리는 조용했고 도시는 늦은 밤의 리듬에 정착하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쌌다. 카메라, 렌즈, 노트북, 추운 날씨를 위한 옷. 잠시 동안 사라지기에 충분한 짐이었다. 새벽 2시,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울렸다. 나는 거의 받지 않으려 했지만 무언가가 나를 움직였다. 지훈, 나 서연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정했다. 당신이 나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건 알아. 민준 씨가 거절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냥 당신에게 알려야 할 것이 있어. 서연아, 제발. 그냥 들어줘. 그러고 나면 당신이 원한다면 영원히 혼자 둘게. 나는 침대에 앉아 눈을 감았다. 30초. 나는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시도를 했어요. 내 경력은 파괴되었고 관계는 폭로되었고 당신은 나를 증오했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단순한 이미지 관리나 수치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불안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런데 당신이 증언했어요. 당신은 내가 결혼 생활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태영의 거짓말로부터 나를 보호해줬어요. 당신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 25억 원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청렴함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당신의 선함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조차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서연아, 나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죠. 다시 합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배는 이미 항해를 떠났고 침몰했어요. 나는 단지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올바른 일을 선택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은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저 너무 오르는 데 집중하느라 땅을 보지 못했을 뿐이었죠. 침묵. 나는 그녀가 숨쉬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무슨 말이든 해주기를 기다리는 듯. 나는 당신이 다음에 찾는 것이 무엇이든 찾기를 바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 하지만 나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없어, 서연아. 나는 내 자신에게 집중해야 해. 알아요. 그냥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어두운 아파트에 앉아 전화기를 들고 있었고 내 가슴속에서 복잡한 무언가가 펼쳐지는 것을 느꼈다. 용서는 아니었다. 그러기엔 너무 일렀다. 어쩌면 영원히 너무 이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연이 야망과 배신 아래에도 실제하는 사람이었다는 인정이었다. 비록 내가 그것을 목격할 수 없을지라도 그녀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짐을 마저 쌌다. 새벽 3시, 나는 차에 짐을 싣고 물레동을 벗어나 북쪽으로 운전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멀리. 계획은 사진을 찍고 다음에 올 것을 알아내는 것뿐이었다. 그 시간에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나, 장거리 트럭 운전사들, 그리고 가끔씩 자신의 탈출을 시도하는 불면증 환자들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어둠 속을 운전하며 도시의 불빛이 교회로, 그리고 텅 빈 농지로, 새벽녘에는 해안 산맥의 실루엣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봤다. 해가 뜰 무렵 나는 양양 근처 어딘가에 있었다. 나는 경치 좋은 전망대에 차를 세우고 빛이 바다를 검은색에서 은색으로, 그리고 불가능한 푸른색으로 바꾸는 것을 지켜봤다. 전시회에 쓸 이미지가 아니었지만 사진을 찍었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었다. 순간을 목격하고 보존하는 것, 구도와 빛을 통해 진실을 말하는 것. 내 휴대폰에는 신호가 없었다. 세상과 그 복잡함은 여기에 닿을 수 없었다. 그저 나와 바다, 그리고 재건축의 작업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다음 2주 동안 북부 해안을 따라 보냈다. 속초 외곽의 작은 오두막을 빌렸다. 방 하나, 나무 난로, 태평양을 향한 창문. 매일 아침 해와 함께 일어났다. 매일 나를 부르는 장소로 운전했다. 버려진 등대, 갯벌, 썩어가는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숲. 나는 집착적으로 사진을 찍었다. 풍경뿐 아니라 사람들도. 주름진 손으로 그들의 일을 아는 어부를, 남편의 유해가 뿌려진 정원을 가꾸는 노부인을, 절벽 끝에서 그림을 그리는 10대 소녀를. 그들 모두가 재건축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남은 것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9일째 나는 마침내 휴대폰을 켜 메시지를 확인했다. 수백 통의 메시지 중 대부분은 인터뷰 요청이었다. 최민준에게서 온 몇 통은 이혼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였다. 서연은 우리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합의는 몇 주 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다. 윤지수에게서는 내가 살아있는지 묻는 메시지, 그리고 강혜인에게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 계속하세요. 당신이 보낸 작품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전시회가 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껐다. 12일째, 나는 헛간 올리기, 만 레이싱을 촬영했다. 지난 겨울 불타버린 건물을 재건하기 위해 지역 사회가 함께 모인 모습이었다. 사람들이 협력하여 일하는 모습. 각자가 집단적인 재건축을 위해 자신의 특정 기술을 기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몇 주 동안 맴돌던 무언가를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이혼, 서연의 배신, 박태영의 부패, 혹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추구하기로 한 나의 선택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무너진 후 인간이 무엇을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조각들을 주워 담고 무엇을 재건할 가치가 있고 무엇을 잔해로 남겨야 할지 결정하는가. 상실로부터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는가. 이것은 단지 내 이혼이나 서연의 배신 혹은 박태영의 부패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추구하기로 한 나의 선택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무너진 후 인간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가 어떻게 조각들을 주워 담고 무엇을 재건할 가치가 있고 무엇을 잔해로 남겨야 할지 결정하는가. 상실로부터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는가. 나는 헛간 올리는 장면을 새벽부터 해 질 여크까지 모든 각도에서 촬영했다. 기초가 놓이고 뼈대가 올라가고 지붕이 마침내 구조를 덮었을 때의 마을 사람들의 축제까지. 재건축의 모든 단계가 눈에 보이고 기록되었다. 그날 밤 나는 전체 시퀀스를 편집했다. 파괴와 재건축의 이야기를 담은 23장의 사진. 나는 강혜인에게 메모와 함께 그것들을 보냈다. 이것이 앵커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이 토대 위에서 구축됩니다. 그녀의 답장은 1시간 안에 왔다. 네, 전적으로요. 이제 돌아와요. 이걸 마무리합시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오두막을 정리했다.
찾았을 때보다 더 깨끗하게 남겨두었다. 또 다른 작은 재건축 행위였다. 내가 발견했을 때보다 장소를 더 낮게 남겨두는 것. 그리고 남쪽으로, 강남으로, 그리고 다음에 올 무엇인가를 향해 차를 몰았다. 뉴스 주기는 이미 넘어갔다. 내가 휴대폰을 제대로 확인했을 때 발견했다. 박태영 사장의 체포는 이제 더 신선한 스캔들과 새로운 분노로 대체된 옛 뉴스였다. 나의 15분의 악명은 지나갔다. 내가 헛간 올리기와 갯벌을 촬영하는 동안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명성은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정의가, 진실이 그랬다. 대가가 컸을지라도 내가 올바르게 선택했음을 거울 속에서 아는 능력. 나는 그것을 성취했다. 다른 모든 것은 소음에 불과했다. 나는 화요일 오후 물레동에 도착했다. 내 아파트는 마치 전생에 살았던 곳을 방문하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장비를 풀고 모든 사진을 여러 드라이브에 백업했다. 그런 다음 노트북을 열고 지난 2주 동안 만들었던 모든 것을 검토했다. 37장의 사진. 전시회에 충분하고도 남는 양이었다. 각각은 재건축의 어떤 측면을 기록하고 있었다. 헛간과 배, 정원과 무덤, 치유하고, 짓고, 계속하는 사람들. 후폭풍의 완전한 궤적이 디지털 정밀함으로 포착되었다. 나는 21장을 선택하여 강혜인에게 보냈다. 시리즈 제목은 모든 것 이후, 재건축 연구, After Everything, Studies and Reconstruction. 내 전화가 즉시 울렸다. 강혜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이것은 미술관 급작품이에요. 경력을 정의하는 작업이에요. 그냥 내가 본 것을 찍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봤는지가 중요한 거죠. 헛간 올리기 시퀀스만으로도 특별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친 파괴에서 재건으로 이어지는 서사적 궤적, 모든 프레임 속의 인간성. 이것이 사람들이 예술을 만드는 이유예요. 우리 자신을 진실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설치, 순서, 가격에 대해 1시간 동안 전화로 논의했다. 전시회는 6주 후인 1월 9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강혜인은 비평가, 컬렉터, 미술관 큐레이터들을 초대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이 작품이 진지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가 계획을 세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 역할은 끝났다.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정직한 작품을 만들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나의 통제 밖에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아파트에 서서 당장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석할 법적 절차도, 수집할 증거도, 원칙대 실용주의에 대한 선택도 없었다. 그저 나와 텅 빈 시간들, 그리고 무언가를 살아남았다는 것에서 오는 낯선 평화만이 있었다. 나는 커피숍으로 걸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물레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봤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 주차 문제로 다투고 친구들과 웃고 검찰이나 기업 사기와 무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 평범한 삶. 나는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잊고 있었다. 내 전화가 울렸다. 최민준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였다. 오늘 아침 주영희 판사님께서 최종 이혼 판결문에 서명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완전히, 법적으로 자유입니다. 새로운 삶을 축하합니다. 자유. 나는 그 단어를 3번 읽었고, 시험해 보았고, 맛보았다. 서연으로부터의 자유, 우리 둘 다를 천천히 질식시켰던 결혼 생활로부터의 자유. 타협이나 계산 또는 전략적 수용 없이 다음에 올 무엇이든 구축할 자유. 나는 커피잔을 창밖으로 들어 올렸다. 끝과 시작에 대한 사적인 건배,
어려운 올바름을 선택한 것에 대한 건배, 길고 끈기 있는 재건축의 작업에 대한 건배. 밖에서는 물레동이 오후의 리듬을 이어갔다. 안에서 나는 홀로 앉아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 가능성을 느꼈다. 1월 9일은 안개와 가능성을 안고 도착했다. 나는 물레동 아파트에서 새벽에 일어났다. 재건축의 달들 동안 내 습관이 된 시간이었다. 전시회는 오후 7시에 열렸다. 내게는 파국을 살아남은 남자에서 생존에 관한 작품을 선보이는 예술가로 변신할 12시간이 남아있었다. 이 구별은 중요했다. 강혜인은 전날 저녁에 2번 전화해서 큐레이터 에너지로 진동했다. 설치는 완벽했고 조명은 17번 조정되어 정확히 올바른 분위기를 포착했다. 월간 미술의 비평가들까지 참석을 확정했다. 국립현대미술관 MMCI의 컬렉터도 올 예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갤러리 쇼가 아니라 성명이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강혜인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커피가 식어가는 잔을 들고 텅 빈 아파트에 서서 나는 내가 만든 것의 무게를 느꼈다. 개인적인 재난의 후폭풍을 기록한 21장의 사진. 내 결혼 생활의 시체가 의미 있는 무언가로 변형된 것.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내가 본 것을 볼 수 있을지, 고통이 실제로 예술로 번역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단지 비싼 방식으로 트라우마를 처리하고 있었을 뿐인지 하는 것이었다. 내 전화가 울렸다. 윤지수였다. 비평이 호평일색이네요. 당신의 작품을 흔들림 없이 정직하며 개인적인 파국이 보편적인 진실이 되는 드문 사례바라고 칭했어요. 떨려요? 두려워. 나는 답장했다. 좋아요. 그건 당신이 신경 쓴다는 뜻이니까. 오늘 밤 대박 나세요. 당신이 이룰 자격이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샤워하고 면도했다. 차콜색 정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입었다. 그것은 어려운 순간을 위한 나의 갑옷이 되었다. 거울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더 야위고 더 날카로워졌으며 3개월 전에는 없던 지식을 담은 눈빛. 거울 속의 남자는 25억 원을 거절하고 살아남았고 안락함 대신 진실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배신을 예술로 변형시켰고 그것이 아무도 서연이나 박태영을 만나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남자는 준비되어 보였다. 정회나는 갤러리로 차를 몰았다. 강혜인은 물론 그곳에 있었고 지휘자처럼 정확하게 최종 조정을 지시했다. 사진들은 새벽을 따라 순서대로 걸려 있었다. 파괴에서 후폭풍을 거쳐 재건으로의 여정. 부드러운 조명은 사진들을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창문처럼 빛나게 했다. 어때요? 강혜인은 내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나는 전시회 전체를 천천히 걸었다. 내가 고뇌했던 구도가 전문적인 프레젠테이션으로 인해 이제야 검증되는 것을 보았다. 각각의 이미지는 숨을 쉬고 말하고 목격할 공간을 부여받았다. 헛간 올리기 시퀀스가 가장 먼 벽에 7장의 사진으로 새벽부터 완성까지 앵커 역할을 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구조가 솟아오르고 재에서 성취로의 변형이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전 헛간이 서 있던 토대에 남은 흉터도 볼 수 있었다. 재건축은 지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이자 지속이었다. 완벽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후 6시가 되자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강혜인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 손에 와인잔을 쥐어주었다. 숨 쉬세요. 그녀가 말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미 끝냈어요. 오늘 밤은 당신이 만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만약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지훈 씨, 일부는 이해할 것이고 그들에게 이 작품은 엄청나게 중요할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갤러리 문은 오후 7시에 열렸다. 컬렉터와 비평가, 동료 사진가들과 호기심 많은 낯선 사람들이 물결처럼 도착했다. 그들은 마치 교회에 들어서는 것처럼 조용하고 경건하게 공간을 이동했다. 나는 구석에 서서 그들이 나의 고통이 변형된 것을, 그들 스스로 겪지 않고도 목격할 수 있는 무언가로 변한 것을 경험하는 것을 지켜봤다. 60대 여성이 창틀 위에 결혼반지 사진 앞에서 멈춰 서서 5분 동안 응시했다. 그녀가 마침내 움직였을 때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다. 한 젊은 남자가 헛간 올리기 시퀀스를 연구하며 작은 수첩에 메모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당신이 사진가인가요? 네. 이 시퀀스, 헛간은 건물에 관한 것만은 아니죠. 아니요. 모든 것이 불타버린 후에 우리가 무엇을 짓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하기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는 이미지들을 가리켰다. 저는 작년에 형을 잃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으로요. 후폭풍 속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야 할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왔어요. 아가는 재건축이 우리가 잃은 것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고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걸어 나갔다. 강혜인이 내 팔꿈치 옆에 나타났다. 보세요. 중요하잖아요. 저녁은 그렇게 계속되었다. 낯선 사람들이 내가 가장 어두운 달에 만든 이미지들과 연결되었다. 이혼한 여성이 텅 빈 침대 사진 앞에 서서 속삭였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업을 잃은 남자가 조수가 빠져나간 갯벌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연구했다. 8시 30분 최민준 변호사가 아내와 함께 도착했다. 그는 평소 침착하던 변호사답지 않게 나를 안아주었다. 당신이 해냈어. 그가 말했다. 당신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을 이것으로 바꿨어. 자랑스럽다. 저는 그냥 사진을 찍었을 뿐이에요. 당신은 혼돈으로부터 의미를 창조했어. 그게 예술가가 하는 일이지. 밤 9시, 나는 전시회 입구에 혼자 서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김소연의 어머니, 김민숙 여사였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망설이더니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김 여사님,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그녀는 갤러리를 둘러보았다. 딸의 배신이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보편적인 진술로 변형된 사진들을. 서연이가 이 전시회에 대해 말했어요.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가장 가까운 사진으로 걸어갔다. 해안 안개가 걷히고 그 아래의 바다가 드러나는 모습. 명료함. 그녀는 제목을 소리내어 읽더니 나에게 돌아섰다. 당신은 이것을 복수굴욕, 그녀가 당신을 파괴했던 방식대로 그녀를 파괴하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알아요.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당신은 이것을 생존에 관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최악의 일이 일어난 후의 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요. 그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전부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닦았다. 서연이는 치료도 받고 새 직장도 구하고 있어요. 이전보다 덜 유명하지만 정직한 일을 하고 있어요. 가끔 당신 안부를 물어요. 괜찮은지 궁금해 하면서요. 제가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그녀도 그러길 바란다고요. 그럴게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지훈 씨. 우리가 받을 자격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줘서요. 그녀는 조용히 떠났다. 강혜인이 내 옆에 나타났다.
괜찮아요? 네, 정말로요. 전시회는 자정까지 계속되었다. 마지막 방문객이 떠나자 강혜인은 문을 잠그고 우리 둘에게 샴페인을 따라주었다. 재건축을 위하여. 그녀가 잔을 들어 올렸다. 모든 것 이후를 위하여. 내가 답했다. 우리는 텅 빈 갤러리에서 술을 마셨다. 끝이 시작이 되는 사진들에 둘러싸인 채 밖에서는 강남이 금요일 밤의 에너지로 웅궁거렸다. 안에서 나는 나의 생존의 증거 속에 서 있었다. 내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비평을 봤어요. 작품이 놀라워요. 당신의 목소리를 찾았군요. 축하해요. S. 서연이 우리의 폐허에서 내가 구축한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 문자를 한 번 읽고는 삭제했다. 어떤 메시지는 응답이 필요 없다. 어떤 장은 에필로그 없이 끝난다. 나는 다음에 올 무엇이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7월은 약속이 지켜진 것처럼 도착했다. 나는 성수동의 새 스튜디오, 진짜 스튜디오, 아파트 침실을 개조한 곳이 아닌 애앉아 6개월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커미션 작업을 편집하고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 MMCA. 이 1950년 6.25 전쟁 이후 서울의 재건축을 기록하는 시리즈를 의뢰했다. 그들은 강혜인의 갤러리에서 내 작품을 보고 내가 인간이 어떻게 재건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아이러니는 나를 잊지 않았다. 내 전화는 책상 위에서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침묵의 가치를 배웠다. 2월에 전시회가 끝난 후 21점 중 17점 판매, 헛간 올리기 시퀀스는 개인 컬렉터에게 팔려 더 이상 월세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언론의 관심은 점차 사라졌다. 뉴스 주기는 넘어갔다. 박태영 사장의 재판은 9월로 예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녀가 구축하고 있는 어떤 삶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다시 그저 일하는 사진가가 되었다. 정확히 내가 원했던 바였다. 스튜디오 문이 울렸다. 강혜인이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하듯 커피와 페이스트리를 들고 왔다. 전시회의 성공 이후 확립된 우리의 의식이었다. 그녀는 나의 갤러리스트 이상이었다.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재건축이 단일 사건이 아니라 진행 중인 작업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다. 평화로워 보이네요. 그녀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평화로워요. 불안할 정도예요. 익숙해지세요. 평화는 당신이 쟁취한 것이니까요.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겨 내 모니터의 이미지들을 연구했다. MMCA 작업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역사적인 재건축을 촬영하려면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 나는 아카이브 사진과 동일한 장소의 현대 사진을 짝지은 이미지들을 스크롤했다. 도시는 재건되고 변형되고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 서울이 그저 재건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재상상했다는 것, 재앙을 새로운 무언가가 될 수 있는 허가로 사용했다는 것. 익숙한 이야기네요. 나는 미소 지었다.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자서전이죠. 강혜인이 크루아상을 깨물었다. 자서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철강그룹에 대한 뉴스 봤어요? 저는 철강그룹에 대한 뉴스를 적극적으로 피해요. M&A가 마침내 성사되었어요. 다른 CEO, 새로운 조건으로. 하나금융이 지난주에 인수했죠. 3,900억 원 대신 50억 원에 불과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죠. 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기사를 보여주었다. 나는 기사를 훑어보았다. 새로운 리더십, 기업 구조조정. 현재 14건의 연방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박태영 사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서연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서사에서 삭제되었다. 그 기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강혜인이 물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그건 그들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녀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나는 내가 필요했던 것을 얻었어요. 진실의 인정, 결과의 전달, 앞으로 나아갈 자유.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네요. 좋은 치료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다가오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혜인은 18개월 후 단독 전시회를 고려해보라고 했다. 더 넓은 공간, 더 광범위한 주제. 어쩌면 재건축을 넘어 인간 회복력의 다른 측면으로 확장하는 것. 나는 생각 중이었다. 이 작업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중요했다. 사람들은 어려운 경험에 대한 정직한 기록과 연결되었고 자신의 투쟁이 반영되고 변형되는 것을 보며 의미를 찾았다. 강혜인이 떠난 후 나는 MMCA 프로젝트로 돌아왔다. 3시간 동안 역사적 이미지와 현대 사진을 비교하며 연속성과 변화를 찾았다. 1950년대의 잿더미에서 솟아난 도시는 불탔던 모습과 거의 닮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지속되었다. 산과 강, 그리고 복잡하고 아름다운 같은 장소에 다시 건물을 짓고자 하는 인간의 충동. 오후 2시, 내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나는 거의 무시할 뻔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은 몇 달 동안 복잡함을 의미했으니까. 하지만 무언가가 나를 움직였다. 이지훈입니다. 저는 제니퍼 월시입니다. 메가더 재단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잠재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메가더 재단, 특별한 작업을 하는 예술가와 연구자들에게 천재상을 수여하는 사람들. 내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시간 있습니다. 당신의 전시회, 모든 것 이후가 사진 및 다큐멘터리 커뮤니티의 여러 추천인을 통해 저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로 당신의 작업, MMCA 커미션, 월간 미술에 실린 최근 발표, 한국대학교 교육 거주 프로그램까지 주시해 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저희는 펠로우십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나는 매우 잘 알고 있었다. 5년 동안 10억 원, 조건 없는 지원, 재정적 제약 없이 창작할 자유, 경력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기회. 네, 나는 간신히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저희는 아직 선정 과정에 있지만 당신은 최종 후보입니다. 인터뷰. 제한된 작업 계획 검토 등 표준 절차가 필요하지만 당신의 관심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관심 있습니다. 아주 많이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팀에서 예비 대화를 위해 연락드릴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 주십시오. 저희는 선정 발표 전까지 후보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오랫동안 내 스튜디오에 앉아 아무것도 응시하지 않았다. 진실을 추구하기로 한 나의 결정이 우연히 25억 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처리하고 있었다. 재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창의적으로 내 작업이 의미가 있다는 검증. 개인적인 재앙을 보편적인 진술로 변형시킨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었다는 것. 나는 강혜인에게 전화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어? 좋은 일이야? 아니면 나쁜 일이야? 잠재적으로 삶을 바꾸는 일. 아직 말할 수는 없지만 혜인아, 내가 스스로 볼 수 없을 때 내 작품에서 무언가를 봐줘서 고마워. 상업적인 것 대신 정직하게 창작하도록 밀어붙여줘서,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줘서. 지훈, 무슨 일이야?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줄게. 하지만 고마워.
진심으로. 나는 오후 남은 시간을 비정상적인 집중력으로 작업에 몰두했다. MMC의 이미지들이 갑자기 더 명확해 보였고 서사가 더 분명해졌다. 나는 재건축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회복력을, 재앙에 직면하여 항복 대신 지속을 선택하는 인간의 능력을. 그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였다. 내 결혼 생활이 파괴되고 신뢰가 배신당하고 내 삶이 완전히 재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 쉬운 길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의 거짓말이 도전받지 않도록 내버려 두는 대가로 25억 원을 받는 것. 안락함보다 청렴함을 우선하는 것. 나는 다르게 선택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진실을 추구했다. 배신을 사진으로 바꾸었고 그 사진들이 메가더 재단이 주목할 만큼 중요했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은 실패한 예술 가치관은 나쁘지 않았다. 오후 6시. 나는 스튜디오 문을 잠그고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봤다. 부모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수다를 떨거나 그저 따뜻한 7월 저녁을 살고 있었다. 평범한 삶이 리듬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사람들, 그들 자신의 복잡함과 재앙, 쉬운 잘못과 어려운 오름 사이에 그들 자신의 선택들. 내 전화가 울렸다. 최민준. 최종. 이혼 서류 법원에 제출. 당신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법적으로 자유입니다. 새로운 삶을 축하합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새로운 삶. 마치 이전 삶이 완전히 깨끗하게 끝났고 다른 무언가가 자랄 공간을 남겨둔 것처럼.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나는 가끔 서연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우리 결혼 생활을 파괴했을 때 쫓던 것이 무엇이든 찾았는지 궁금했다. 박태영 사장의 체포가 윤리 없는 야망의 대가에 대해 그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쳤는지 궁금했다. 인간의 마음이 얽힌 전략적 결정은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그녀가 배웠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나는 자주 궁금해하지 않았고 오래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어딘가에서 그녀 자신의 재건축에 몰두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불태운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짓고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녀의 여정은 내가 목격하거나 판단할 몫이 아니었다. 내게는 해야 할 나 자신의 일이 있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내가 가을 학기에 수락한 한국대학교 교육 거주 프로그램 이메일이었다. 그들은 카탈로그의 시를 내 강좌 제목과 설명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나는 작업 중이던 초안을 열었다. 사진과 진실, 어려운 현실 기록하기. 이 강좌는 다큐멘터리 사진과 윤리적 목격의 교차점을 탐구합니다. 학생들은 더 깊은 질문들을 검토하면서 기술을 배울 것입니다. 진실을 사진 찍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자신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을 착취 없이 어떻게 기록하는가? 개인적인 작업이 언제 보편적인 진술이 되는가? 실습 과제와 비판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사진을 어려운 경험에 정직한 재건축을 위한 도구로 조사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2번 읽고 사소한 편집을 하고 전송했다. 다음 세대에게 정직한 목격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올바르게 느껴졌다. 내가 배운 모든 것에 자연스러운 확장처럼 느껴졌다.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 청렴함은 대가를 치르지만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 기꺼이 끈기 있고 어려운 작업을 한다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것. 해가 바다 쪽으로 내려가며 하늘을 아름다운 사진이 될 색조로 칠했다. 나는 카메라를 찾지 않았다. 어떤 순간은 기록 없이 경험될 가치가 있다. 목격되고 포착되지 않고 해방되는 것. 나는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앉아
도시 위로 별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봤다. 탄 토스트와 배신에서 메가더 재단 최종 후보와 미술관 커미션으로 이어진 믿을 수 없는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어려운 옳음을 선택하고 그것이 도착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해 내 전화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울렸다. 강혜인, 다음 주 저녁 식사, 다음 단독 쇼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요. 2026년 봄을 생각하고 있어요. 2026년 봄. 18개월 후. 새로운 것을 창조할 시간. 내가 폐허해서 구축하고 있는 이 이상하고 예상치 못한 삶에서 다음에 올 무엇이든 기록할 시간. 네, 나는 답장했다. 계획합시다. 나는 성수동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벽화와 식당, 그리고 복잡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도시는 금요일 저녁에 에너지로 웅궁거렸다. 과거와 미래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속되고 있었다. 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제는 다른 아파트, 스튜디오와 더 가깝고 빛이 더 좋은 곳. 나는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단순한 김치찌개였다. 와인을 따르고 창가에 앉아 물레동의 불빛이 강 건너로 반짝이는 것을 지켜봤다. 내일 나는 MMCA 프로젝트로 돌아갈 것이다. 다음 주에는 메가더 재단과 대화를 나눌 것이다. 9월에는 가르치기 시작할 것이다. 2026년 봄에는 또 다른 전시회.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조용한 아파트에 홀로 앉아 좋은 와인을 마시며 한때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을 느꼈다. 내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내 삶을 재건한 폭발에 대한 감사. 거짓이 이익이 되었을 때 진실을 추구하기로 한 선택에 대한 감사. 고통을 의미로 바꾼 사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미지 하나하나, 하루하루,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 계속되는 재건축의 길고 끈기 있는 작업에 대한 감사. 나는 창문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다. 끝과 시작에 대한 사적인 건배, 재앙을 이겨낸 것에 대한 건배,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아름답고 어려운 작업에 대한 건배. 모든 것 이후를 위하여. 나는 텅 빈 방에 말했다. 도시의 불빛이 무관심하고 영원한 리듬으로 반짝였다.